Ways of Seeing, 다른 방식으로 보기, 세잔 읽기, 미완성일 수밖에 1편, 세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예술의 전당에서 르누아르와 세잔 전시가 열렸고 현재 진행 중이지요. 가보시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잔의 그림은 많이 어렵습니다. 함께 전시된 르누아르는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요. 르누아르가 궁금하다면 나들이 삼아 가보셔도 되겠지만 글쎄요. 세잔은 어렵습니다. 사전 지식이 제법 필요한 화가입니다. 전시장 밖에 걸린 포스터를 보시면 르누아르 그림입니다. 얼핏 보면 세잔이라는 이름이 크게 보여 세잔 작품인가 싶지만 작품은 르누아르 겁니다. 세잔 이름 아래에 르누아르라고 써 있어요. 마그리트의 이미지 배반처럼 글과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나 하마터면 오해할 뻔했습니다. 저는 얼리버드로 표를 구매해서 미리 다녀왔습니다. 사실 전시장 가는 걸 그리 즐기지 않는데 미리 표를 사둔 이유는 몇 점 안 되는 세잔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피나 디지털 재현이 아닌 원본 작품이니까요. 세잔 작품이 어렵고 덜 대중적이다 보니 이렇게 홍보 포스터도 전면이 아니라 측면에 작게 걸려 있습니다. 티켓도 르누아르 그림입니다. 세잔은 어려워요. 세잔에 대해 검색해보니 구글 AI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 이런 말 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원근법과 인상주의의 순간의 감각을 넘어 여기서 전통적인 원근법은 르네상스적인 일반적으로 잘 그린 사진 같은 그림을 말하고 인상주의 순간의 감각은 마네 모네 같은 세잔의 생전의 트렌드가 된 동료들의 회화관을 말하는데 전통과 자신이 살던 시대를 다 초월했다는 거니까 과거도 현재도 아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럼 미래의 그림? 예상되죠. 무척 난데없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원기둥 원뿔은 식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그의 회화가 20세기 미술 특히 입체주의와 추상미술 발전에 큰 영향. 이 말이 사실이면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맞겠죠.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세잔이 조금 더 살았다면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잔이 다 해놓은 걸 감각이 좋은 피카소가 냅다 이어간 것이고 심지어 세잔은 색채를 함께 진행했지만 피카소는 복잡하니 색채를 배제하고 무채색으로 작업한 것이 분석적 입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세잔을 일컬어 스승이라고 했지요. 그런가 하면 세잔의 작품에서 색채를 주의 깊게 본 사람이 있으니 그게 야수파의 거장 앙리 마티스이고 색채에 대한 마티스의 이해는 표현주의로 확장되어 입체주의와 함께 칸딘스키, 몬드리안으로 대표되는 추상미술이 등장했으니 세잔을 일컬어 20세기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그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던 세잔이지만 처음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로 일관했습니다. 과거 그림도 아니고 현재 그림도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이에 대해 세잔은 포기하지 않고 고립과 은둔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알아챈 미래적 회화관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창업자였던 아버지의 경제력은 그의 자발적 소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지요. 예술의 전당 전시를 보기 전 대기 시간이 있어서 기념품 코너를 돌다가 포스터를 한 장 샀습니다. 작품 푸른 꽃병입니다. 거실 한쪽 벽에 붙여놓았는데 앞을 지나칠 때마다 보게 됩니다.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고생했겠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세잔의 이 꽃병을 한번 볼까요? 못 그렸지요? 참 못 그렸습니다. 뭘 이렇게 정성스럽게 못 그렸을까? 클로드 모네의 꽃병과 비교해 볼까요? 본격적인 인상주의 이전의 그림입니다. 각 정물의 입체감은 물론 원근법적인 공간의 구현, 구도, 그림자 등 전통적인 그림입니다. 화병에 꽂아놓은 꽃다발의 볼륨감이죠. 그게 그대로 느껴지고 수평의 식탁과 위에 놓인 과일들 식탁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림입니다. 1882년에 그린 사망하기 1년 전입니다. 에두아르 마네의 꽃도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정물화입니다. 이번에 자료 찾다가 처음 본 그림인데 까맣게 처리한 배경은 좀 놀랍습니다. 그건 그렇고 세잔의 정물화 클로드 모네와 비교해 볼까요? 모네의 작품이 발생시키는 공간감 보이시죠? 식탁보 맨 앞에서 포도, 사과를 지나 뒤로 벽까지 수평의 공간의 그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일루전이죠.
르네상스 이후에 지속되어던 전통적인 회화의 기법, 1.2시 원근법 효과입니다. 한자리에 서서 식탁을 바라보는 것을 가정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 세잔의 작품은 꽃병이나 접시가 놓인 수평의 테이블과 수직의 배경이라는 공간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능한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잔이 배치한 왼쪽의 잘린 긴 물병과 그 뒤에 있는 두 개의 파란 긴 그림자 때문입니다. 물병 끝 지점과는 어긋나기 시작한 파란색 자국 그림자입니다. 얼핏 보면 그림자 자리에 길게 그려진 파란색 때문에 1.2시 원근법을 사용한 다른 그림처럼 일루전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전통적인 착시가 일어난 자리, 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세잔이 이 자리에서 대상을 관찰했고 이 부분을 그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끝선을 슬쩍 비껴가 그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죠. 결과적으로 전체를 쓱 보고 왼쪽 물병의 그림자를 인지한 관람자는 어느 정도의 공간감을 작품에서 느낄 것이고, 만약 저 부분을 못 보고 지나친 관람자는 그냥 정물이 놓인 테이블과 배경의 벽과 창문 그림 정도로 인식되는 거죠. 세잔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회피하면서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전통적인 원근법을 이제는 배제해야 할 일루전, 즉 트럼프레이의 눈속임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인상주의자들이고, 세잔은 인상주의의 이러한 회화적 가치관을 기본값으로 출발합니다. 인상주의 경험을 기반으로 단점을 포함해 간 것인데, 인상주의 찰나적 그리기 방식으로 인해 잃어버린 형태를 되살리되 본질이 되는 형태를 세잔은 찾고자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본질, 형태의 리얼리티는 흔히 생각하는 시각에 기반한 결과물이 아니고 세잔이 지각한 형태를 말합니다. 세잔의 감각, 몸의 감각으로 인지한 형태, 경험한 형태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지각한 형태라니 어지러워집니다. 이때만 해도 세잔은 자신이 쫓는 것을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모호해서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철학자 메를로 뽕띠가 세잔의 작품을 보고 세잔의 의심이라는 저서를 1945년에 발표했고, 그제서야 19세기 사람 세잔의 시각이 20세기, 21세기에도 낯선 현상학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를로 뽕띠에 의하면 세잔은 대상이 화면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각의 불안정성을 인정한 채로 말이죠.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세잔에게 구조, 형태, 색채는 재현이 아니라 감각과 세계가 만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화면, 작품은 재현이 아니라 사건인 거죠. 사건은 인식이 동반되어야 일어나겠죠. 내가 보고 이렇구나 가 필요한 거죠. 인식은 불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가변적이죠. 이걸 캔버스에 구성하려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막연한 깨달음을 안고 매일매일 작업실로 향하는 세잔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힘들었을 테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발견에 벅찬 마음 역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잔은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100번이 넘게 그렸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히 10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리고 보고 고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수정하고, 오른쪽 구석이 바뀌면 그 옆 중앙을 바꾸고, 중앙이 바뀌니 왼쪽이 모자라고 덧칠을 거듭하는 거죠. 세잔이 또 인간이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그런 그에게서 비롯되는 세상, 나무, 꽃, 구름이 고정된 대상일 수가 없겠죠. 그런 찰나적인 대상들을 경험하며 박물관의 그것처럼 견고하고 영속적인 형태로 화면에 두고자 하니 자체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쉽지 않지요. 다양한 층의 모순을 세잔은 스스로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립을 자초하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단번에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의 그림을 제작 연대별로 정리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완성된 그림 자체가 적고 그나마 작업 시기도 특정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림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넣게 되는 사인, 그의 작품엔 많지 않습니다. 항상 진행 중이니까요. 이쯤 하고 다시 그림을 볼까요? 사물과 사물과 배경, 앞부분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의 작품, 앞에 과일 바구니가 있고 뒤에 꽃병이 있지요.
오른편에 과일들이 있습니다. 점차 어두워지면서 테이블 배경 벽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도록 식탁보로 선을 그리고 그에 맞게 색채도 뒤로 갈수록 무채색으로 채워집니다. 동시에 화병의 꽃뭉치 둥근 볼륨감이 보이고 중앙의 흰 꽃 만질 수 있을 듯한 그런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세잔 선생님 테이블을 비롯한 화병이 배경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위 앞으로 놓이는 사물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착각적 공간의 창출을 막습니다. 색채도 다양한 형태도 아무것도 없는 무채색의 무대의 배경과 다릅니다. 우선 배경 앞부분만큼 앞으로 끌어옵니다. 앞으로 끌어온다는 말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꽃송이들만큼 배경이 전진해 있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란한 색채 보이시죠? 모네와 비교하면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꽃에 사용한 색채들은 배경에서 전부 다시 보게 됩니다. 꽃병의 파랑은 하얀 꽃에도 벽에도 곳곳에 툭툭 던져지듯 있습니다. 자주색 꽃의 색상은 오른쪽 창 밖에 있죠. 색상이 지닌 전진하고 후퇴하는 성질을 이해하고 이 색상들을 화면에 흩뿌리듯 배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옆에서 본다면 꽃과 배경이 같은 층 위에 놓이는 거죠. 플래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볼까요? 꽃이 배경 끝 라인에 닿아 있습니다. 뒤로 도는 공간을 남긴 모네와 다르지요. 원근법적인 공간이 차단됩니다. 그 외 장치들을 볼까요? 1로 표시했습니다. 앞의 테이블과 같은 색상, 밀도의 노란색을 사용해 창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 짙은 노랑은 앞의 테이블과 같은 색이라 색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착시를 차단합니다. 그러나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넘어질 듯 화면이 불안해집니다. 세잔이 관찰한 시점이 달라진 겁니다. 색상과 선을 함께 조절했습니다. 2. 거기에 더해 창밖으로 가로의 짙은 자주색 선을 둡니다. 이 색상은 조금 전 앞의 자주색 꽃과 동일한 색입니다. 소위 창밖이라는 가장 멀리 있는 공간이 페이드아웃이 안되고 앞으로 당겨집니다. 3. 테이블의 가로선과 별도로 비스듬한 선을 그립니다. 이 선은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화면을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그에 더해 그 선과 나란히 파란색 선을 그립니다. 왼편, 오른편 블루의 균형을 잡습니다. 5. 왼쪽에서 긴 갈색면이 수직으로 보입니다. 이 갈색면은 공중에 떠있는 듯 바닥면이 모호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얼마나 대상을 관찰한 걸까요? 어떻게 관찰한 걸까요? 앞으로 갔다 뒤로 물러났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소위 대상이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감각과 세계가 만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발견될 때까지 그리고 그리는 거죠.